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 당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과 영남권 공천을 발표했습니다. 박성중, 홍석준 의원 등 현역을 무더기 컷오프시켰고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여당 공천 상황 자세히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대표, 현 정권 심판에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는데 두 당의 유불리와 셈법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중원 공약입니다. 어제 천안에 이어 오늘은 청주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모습과 다른 재미있는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당대표가 와서 선거 기간 중임해가지고 활동할 때는 그냥 잠깐 갔다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겁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보시면 오늘 청주에 굉장히 일정이 많습니다. 보통 당대표들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일정을 오래 소화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청주에서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송국건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 당 대표들이 선거철에는 상당히 바빠요. 전국에 254개 선거구가 있는데 거기 특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기가 높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서 좀 와달라는 벌써부터 그런 그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청주에 가서 하루 일정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본인이 이것이 원래 그 전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일정을 보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었거든요.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몰려 있었는데 거기는 최대 성부처를 이제 한번 훑었으니까 이번에는 저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는 충청권 공략에 나선 건데 예. 특히 충청 중에서도 이 지역은 청주는 그때 2020년에 3석이 있는데 그 3석을 전부 민주당에 뺏겼습니다. 나중에 보궐선거에서 정우택 의원이 한 석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랬죠. 그리고 그 청주뿐이 아니고 충청권 전체가 그때 대전을 0대7로 졌고 예. 전체 합하면 8대18로 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또 만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 하루 종일 올인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청주에서 어릴 때 유치원을 다녔다. 그리고 목사님, 신부님과 이 복사를 썼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연도 겹치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앞으로 다음 그 행선지도 제가 보니까는 모레 수원이에요. 거기도 그때 선거에서 0대5로 패배했던 데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험지를 먼저 한 바퀴 도는 그런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동훈 포토제닉 바로 여기입니다. 육아맘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한 아기가 한 위원장의 안경을 벗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안경을 씁니다만 안경 쓴 사람들은 이 맨 얼굴 나오는 거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동훈 위원장의 쌩얼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괜찮아? 아직 안 가요. 네. 나랑 보기 내가 좋아해요. 좋아? 제가 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얘는 괜찮지 않아요? 아직 제가 남들 안 볼 때 줄게요. 나는 한동훈이야. 나는 너를 기억할 테니까 너 날 기억해? 고마워. 네. 대통령이래요.
나는 대통령의 꿈이 아니니까 네가 해라. 아직도 그래도 약 16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서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이렇게 이 괜찮아? 내거 봐. 예, 괜찮아. 10년 동안 병원 아이들 운영하는 거기서 이렇게 어제 새로 시작. 저도 잘 안 볼 것 같습니다. 저도 한동훈 위원장 쌩얼 처음 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평소에 안경을 이렇게 자주 고쳐 쓰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정호기 의원님. 오늘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아기가 안경을 벗기고 막 이렇게 만지고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뺏어서 쓰질 않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익숙해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그 지지에 인색한 편인데 저런 인간적인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본인은 지금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하는 건데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진짜 정치가 체질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언론이 어떤 부분에 주목할지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당대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다음 달에 아기가 나와서 요즘에 이렇게 아기 안는 연습 좀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아기 안는 모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렇게 아기 안는 게 자연스러울까 했더니 미국 연수 때 사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미국 연수 때 아기와 함께 노는 그런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인데 여기 이 모습은 그겁니다. 안에 이제 아기띠를 하고 점퍼로 쭉 감쌌는데 이때도 이제 안경이 없어요. 애들이 안경이 신기해가지고 계속 잡아당기니까 이때도 안경을 벗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글쎄요, 뭐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안경 썼는데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아기일 때 제 안경 자꾸 잡아당기고 그랬는데 사실은 안경 쓰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안경 벗으면요, 눈 나쁜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경을 다시 써도 저렇게 애들이 안경을 벗겨가지고 뭘 합니까? 잔뜩 지문을 갖다 묻힌다고요. 그러면은 안경 닦기로 닦아도 잘 안 닦이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은 안경 벗겨가지고 저렇게 지문 묻히고 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예. 어떨 때는 뭐 사실 우리 애이긴 하지만 짜증날 때도 있고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저것이 연출인가 늘상 있었던 그런 품성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기를 안고 이런 모습들을 현장의 이 청주의 육아 맘들이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모습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봤다는 그런 저희 취재 기자의 전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주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유년기를 보낸 곳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겐 상당히 뜻깊은 곳이기도 하죠. 오늘도 이런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보시죠. 제가 어릴 때 여기 자주 왔었어요. 학교 끝나면 여기 떡볶이 먹으러 애들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위치가 그대로죠. 제가 모충동 살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그런 추억이 계시니까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겠어요? 아니, 저는 뭐 청주 좋아하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주말마다 그 공원수 있잖아요. 거기. 주말에 그러니까 사장님 그대로시던데요.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자주 왔다니까요. 떡볶이 사 먹고 이 병아리 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요즘 어머니하고 자주 통화를 못 하는데 청주 간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여기서 오래 일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 생각이 나시나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에도 청주에 갔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신부님 밑에서 복사를 했던 그런 시절 얘기도 꺼냈었는데요. 그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곳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지금은 은퇴하신 함재도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토토처럼요. 그리고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운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송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이 청주 네 지역을 모두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청주를 석권했죠. 하지만 이제 한 곳 상당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에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정우택 의원이 당선돼서 겨우 한 석을 탈환했습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지금 이 청주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갈 수원과 함께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충청도는요. 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 3대 승리 요건이 있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가 수도권인데 수도권은 무조건 승리하는 정당이 이긴다. 그리고 두 번째 충청권은요. 최소한 무승부는 기록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청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청주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예, 모 후보자인데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정원 특활비를요 불법으로 수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하게도 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차장을 할 때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시 특별사면을 받아가지고 공천을 받았어요. 단수로요. 그래서 이 검사 시절과 대통령이 된 다음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어떤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의 기준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저는 의심스럽다. 예. 이러한 것들을 청주 시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궁금하다.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유독 이 충청권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결코 이 지역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설주환 실장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 청주 판세요. 청주가 되게 좀 특이한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중원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농 복합이라고 할 만큼 어찌 보면 상당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약간은 농촌에 가깝거든요. 뭐 제가 거기 살진 않아서 정확하게 뭐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도시와 도농 복합이라는 어떤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민주당에게 쉽지 않은 선거다. 분명히 과거에서도 여기가 무조건 뭐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는 선거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반분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세력이 어쩌면 반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청주가 이 4개의 선거구에서 어떤 양쪽 진영의 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이 의석수를 가져가냐에 따른 것이 어찌 보면 이번 전체 선거의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을 찾아서 공중 화장실 설치를 또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공약이죠. 이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눈치를 봐서 해드릴 것 있으면 정확하게 빨리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것도 이제 있죠. 이 큰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요? 굳이 매입도 해놓고 가방 메우는 거 알아봤는데 뭐 예산이 없다 뭐 이제 똑같은 얘기죠. 그건 하시죠. 이번에 그 공약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저 비대위원장님이 오늘 허락해 주시면 공약에 확실히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오래도 전통적인 시장에 다른 것도 아니고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된 게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시죠. 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요.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크게 몇십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 쓰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투자보다도 훨씬 더 효용 있는 투자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꼭 그건 해내겠습니다. 송 본부장님. 네. 공당의 대표가 네. 여당 대표가 이런 화장실 문제까지 좀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선거 때는 뭐 254개 지역구에서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고 적정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걸 이제 들어주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출마한 후보에게 이걸 좀 챙겨달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저는 저 모습을 보고 이재명 대표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은 어떤 약속을 한 것은 그 실천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소수당이지만 어떤 그 예산 수단이 있으니까 약속을 한 것은 곧 실천이 된다고 그렇게 여당과 야당의 차이점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저것을 뭐 크게 뭐 좀 여당이라서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면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좀 예산 어떻게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좀 너무 이 그 빌공작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서로 이제 비교시키는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1대1 토론 얘기도 했는데 그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 그리고 대구 공천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대구와 강남의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서울 강남에 유경준 의원을 컷오프시키고요. 고동진 삼성전자 전 사장 한동훈 위원장이 삼고 초려를 해서 모셔온 분이죠. 이분이 당초에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에 갈지 비례대표로 갈지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강남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이곳에 전략 공천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울에 박성중 의원도 컷오프시키고요. 부천으로 지금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갑에 홍석준 의원은 컷오프시키고요. 이곳에 유영하 변호사, 여러분 잘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복심으로 꼽히는 그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모신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좀 멀리서, 그런 때로는 아주 가까이 있어. 죄송합니다. 목이 자주 메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도 기막힌 일들이 많아가지고. 대통령께서 힘드실 때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딱 두 글자는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 극한의 고통을 그 인내로서 묵묵히 견뎌내셨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저를 많이 위로하셨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 그동안 번번이 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일단 이제 그 참신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솔직히 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려하는 그런 의미로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에서 TK에서 그 공천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하고 그렇게 큰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두 분들 예컨대 고동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삼성전자 그 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장까지 올라간 스토리가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갤럭시 신화를 썼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이제 회사가 됐는데 그 세계적인 회사의 CEO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동진 사장이 뭐 미국 유학파나 그런 경우도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가 있는 분이니까 저는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이제 신동욱 앵커 같은 경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 앵커였으니까 이런 분들이 뭐 서초나 강남에 공천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들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분들이 각자 판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영남권을 오래 또 취재해 오신 송국권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보들 중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현역인 홍석준 의원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점수 차가 굉장히 유의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 변호사가 어떤 부분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거 핵심은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를 했기 때문에 공천을 준 것이냐 이거잖아요. 예. 아니면 지금 공관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 두 가지인데 지금 홍석준 의원은 얼마 전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게 공천 확정이 늦어지는 걸로 안다 이렇게 개입설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지금 공관위는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는 홍석천 의원과 차이가 났다고 했죠. 그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 10% 컷오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그 누군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과 그 강남, 서초를 묶어서 그 2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 안에 들어 있었다면은 이것은 뭐 그 컷오프 된 자리에 지금 확실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면 컷오프 된 자리에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갔고 거기 보면 다른 그 경쟁자가 한 사람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저 정치 진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그 홍석준 의원과 같이 했는데 점수가 높게 났다. 그러면은 이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 그 군포에서 3번 출마를 했거든요. 3번 출마를 해서 다 패배를 하고 대구에서는 2020년에 대구시장 그 선거에 그때 홍준표 시장과 또 김재원 의원과 같이 출마를 했었어요. 네. 경선에 나갔는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까지 보내서 그 후원을 했거든요. 후원 회장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홍준표 시장이 나간 자리에 수성을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거기도 출마를 했어요. 예.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실시를 했을 경우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도 당선됐을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홍석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오늘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정부적 판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정부적 판단이라고 한 것이 결국 그 부분인지 그것을 얼마나 감안을 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공관위원회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됐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앞서 사흘 전엔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들 약진이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제 이것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려해서인지 아니면은 공관위가 주장하듯이 워낙 점수가 높아서 단수 공천된 것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점수가 높은 거라면 혹시 현실적으로 경선을 붙이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뭔가 그 공천의 정당성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 의원이 컷오프의 대상이었다면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대구 경북에서의 유권자 지금 그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수도권에 주는 반향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단순히 박 전 대통령과 관계 개선 때문에 기조를 맞췄다 그러면 과연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오히려 본인의 경쟁력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공천받은 것을 오히려 정당화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공관위원장이 확인하고 있는 만큼 예. 여태까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듯이 공천을 해왔고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던 상황에서 이게 불필요한 오해나 곡해를 사는 일은 없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설주환 실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 지역에서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대거 컷오프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현역 물갈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현역이 물갈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물갈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각 당에서. 그런데 이제 누구로 채우냐가 가장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참 시점상으로는 뭐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그게 이미 부결이 되니까 영남권 가장 그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영남권 물갈이, 그다음 강남 서울에 있는 강남권 물갈이를 한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도 뭐 피할 수는 없는 비판 같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유영하 변호사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정말 그 과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선언을 했던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 탄핵과 관련한 수사를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국정농단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에 와서 다시 그때 당시에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 예. 일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공천을 한다는 것이
그 쉽게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을 비난하면서 했던 본인의 어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이 생긴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성본부장님. 지금 저희 패널 분들께서 경선에 붙였으면 더 좀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 주시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한 분이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 그 내용들 결과들 다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뭐 강남에 저희 서울의 양천 같은 경우에도 모든 후보들이 뭐 구자룡 후보를 비롯해서 정미경, 조수진 의원들이 다 그 결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복을 하고 이제 후보가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혹시 공관위원장은 지금 1, 2위 표차가 많이 났다고 하기 때문에 홍석준 의원이 뭐 반론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보고 그때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데 아직은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 얘기가 없죠. 그래서 재심의 요청을 하면은 재심의 요청을 하는 것도 그것도 시스템 공천의 일환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이 컷오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공관위에서 기준을 제시를 했었어요 이미. 그 뭐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뭐 너무 크게 났을 때 아니면은 대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상대당 후보의 격차가 양쪽을 붙였을 때 10%포인트 이상 났을 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컷오프 기준이 있어요. 컷오프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컷오프를 했다면은 그것은 뭐 그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재심의를 해서 이거 뭐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이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이 돼서 좀 이렇게 요청을 한 게 있었는지 그것이 작용을 했는지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뭐 공관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 시스템 공천에 뭐 이거 채점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은 그 상대당 그 컷오프가 된 홍석준 의원 외에 또 그 다른 경쟁자들과 이것은 뭐 공개를 할 수가 있겠죠. 여론조사 결과나.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수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좀 이것은 총선 앞두고 너무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도태우 변호사는 중남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경선을 거쳤습니다. 경선을 거쳤고 그다음에 그 최경환 그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친박계 자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니까 좀 무소속으로 경선에 진출을 했어요. 출마를 했죠. 그다음에 우병우 뭐 여러 사람 나왔지만 그 사람들 이번에 전부 다 공천 못 받고 출마 안 했습니다.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사를 한 그것이 결국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공천 결과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유경준, 박성중 의원이 컷오프 됐고 지금 아마 다른 지역으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이 경기 화성을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당 영입 인재인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 이분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먼저 공천을 확정지은 이곳에 이제 민주당 후보까지 3인 본선이 치러지게 됐다. 이런 점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향협 옆 후보가 전략 공천된 것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과 관련된 얘기다 보니 이 대표가 오늘 재빨리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찰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권향협 후보는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내해 왔지만
이 사안을 포함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또는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이 권 후보 전략 공천을 두고요. 왜 호남에서도 사천이란 말이 나오는지 그 의문점들을 저희가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요. 이곳이 유일하게 254개 지역구 중에 유일하게 여성 전략 특구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지정한 유일한 여성 전략 특구다. 그리고 두 번째, 현역인 서동용 의원보다 이 권 후보가 경쟁력이 높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2달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보면 현역인 서동용 의원이 이 권 후보보다 월등히 오차 범위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경쟁이 높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말도 맞죠? 호남 지역구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경선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해놓고 전략 공천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의문이 따르고요. 그리고 지난 1일 최고위, 심야 최고위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 권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 의중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당내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세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의혹들, 이런 의문들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저는요, 이 권향엽,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입니다. 당직을 맡으면서 주요 보직을 거치신 아주 훌륭한 당직자예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비례정당 대표로 여성 당직자 출신을 대표로 세웠지 않습니까? 네. 만약 민주당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권향엽 당 후보가 아마 비례정당의 대표가 될 만큼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 현역 여성 의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어떤 여성의 몫을 좀 배려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김혜경 여사의 대선 당시에 비서 역할, 보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당직자 출신에게 비서라는 말은 되게 모욕적인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인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이원모 전 비서관이 공천을 받으셨어요. 네. 이분의 배우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매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배우자가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를 도와준다고 해서 같이 전용기에 탔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은모 그 전 비서관도 그 사천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사천이냐 이렇게 공격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칙을 얘기하셨거든요. 원칙이 뭐가 잘못됐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무공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보궐선거에서. 지금 이원모 전 비서관이 공천받은 용인갑은요. 20대 그리고 21대 두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징역 7년으로 뇌물수수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것이에요. 재보궐선거가 안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선거까지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공석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원칙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이 권향엽 그 후보를 가지고 공격하는 건 매우 정치적으로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권 후보가 호남이어서 굳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곳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설주환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현지 분위기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상당히 민심이 많이 이반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사천 논란이야. 저도 당시에 민주당 제가 대선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직제상으로는 어떤 배우자실의 어떤 부실장으로서 근무하셨던 부분은 팩트니까요. 비서다 아니다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할까지를 했는지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지역에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냐. 현역 의원이 서동영 의원보다 정말 월등한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략 특구를 준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민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부분을 대해서 제일 처음부터 우리는 호남에 그러면 이번에 여성 의원을 하면
분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차라리 예를 들어 한 12월 정도나 아니면 몇 개월 전에 이걸 공지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 현역 의원 또는 여기에 준비를 했던 예비 후보들이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성 후보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지금 공천이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에 그것도 정말 민주당의 가장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에 이걸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정말 이기려는 공천을 하는 것인가? 특히나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이기는 공천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지 뭐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기 현역 의원, 여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정현 의원이에요. 이정현 의원 그 지역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동영 의원으로 나오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권양엽 의원이 후보가 나온다? 저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의 공천이 과연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공정하게 정말 잘 되고 있는 공천인지 선거 결과가 물론 보여주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가 져야 될 것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강성필 부의원님께서 이원모 그 후보도 지금 비슷한 케이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견강부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권양엽 후보가 당직자 출신인 건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실이 뭐 하는 데인지 전 잘 모르겠고요. 배우자실의 실장도 그 단수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이해시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부실장까지도 공천을 단독으로 공천을 받았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실장은 뭐 하는 사람이지? 그거 다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서 같은 역할을 하려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라고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그 배우자실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 실장도 두고 부실장이 저는 한 명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 명 우르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배우자가 그 후보의 배우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다음에 비서라고 하는 게 뭐 모욕적입니까? 그러면은 비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서를 모욕적이라고 한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사적 인연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시던데 그러면 사적 인연은 모르겠지만은 그 배우자실에 부실장을 했으니까 공적 인연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 권양엽 후보가 서동용 의원보다 지지율이 40% 대 14%니까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지율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부실장 경력이 원인이 돼서 그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모든 유권자들한테 비치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공천해놓고 이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전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이 권향엽 후보가 조금 전에 민주당 지도부에게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딱 경선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반응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잠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경선으로 다시 바꾸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이미 정한 것인데 부당한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한다고 번복을 하면 마치 그 주장이 옳은 것처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본인께서 경선을 하게 해달라고 굳이 했다면 중요하게 참고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주환 실장님. 네. 경선하게 되면 좀 이 논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경선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원칙을 지킬 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선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 서동영 의원이 예를 들어서 낙천을 한다면 서동영 의원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역 의원을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그냥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저녁 때 아마 결론이 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저는 항상 원칙으로 가서 양 당이 원칙을 지키면 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뭐 공정하네 아니면 공정하지 않네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찌 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서 하나씩 무너져 갔다고 저는 보고요. 예.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의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뭐 얘기를 하는지 이재명 대표는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거가 있냐? 증거를 대봐라. 부당한 어떤 공정하지 않은 공천에 대해서. 아니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증거를 못 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 그 해당 의원들한테 컷오프가 됐었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더라면 지금에 나오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까지 할까요? 예. 저는 안 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의 어떤 공천이 잘 되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글쎄요. 최근에 어떤 민심에 부합하지는 않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권향엽 후보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재판을 앞둔 김혜경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공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게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김혜경 씨가 어떠한 그 구린 게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당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부로 넘겨짚을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 예. 어찌됐든지 간에 3월 18일 날 김혜경 씨의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있고 그 이후에 법인카드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도 있고 거기에 실장도 있고 부실장도 여럿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님.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우자실 이 대선 캠프에 있다는 것도 좀 우습다. 그러면서 실장, 부실장 그런 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 좀 황당할 것 같다. 어떻게 좀 반론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회가요 점점 이렇게 진화되면서 이 대선에서 후보자를 고를 때요 후보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의 배우자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여론조사에는 이런 것도 있대요. 다음에 대선 후보의 배우자들도 초청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이 쓴 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배우자도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보통의 국회의원이 돼서 후보가 되면 의원실에 있는 보좌 직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 차원 내에서 이렇게 케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정당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배우자실이 있다는 거에서 저는 그 비난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원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희한한 그 공천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약속 공천.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공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요. 본인이 사면 받기도 전에 공천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면이 되었고 공천을 받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원칙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다 국민도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배우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일단락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국권 본부장님께 총평 듣고 이 주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배우자실 논란은 대선 때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논쟁이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사상 처음으로 그 대선 캠프 안에 배우자실을 만들어서 실장을 현역 국회의원을 이해식 의원을 했어요. 그때도 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 세비가 나가고 또 의정 활동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민 세금으로 이 보조를 하고 그 참모들도 있는데 그 국회의원을 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 배우가 어떤 공인도 아니고 캠프에서 역할이 있는 것도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맡길 수 있느냐는 그런 논란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실장으로 4명을 했는데 예. 부실장은 뭐 당에서 자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된 이분도 물론 그 미디어 국장도 하고 그 여성 국장도 하고 했으니 뭐 총선에 출마할 수 있죠 충분히. 네. 충분히 출마할 수 있는데 그 지난번 4년 전에도 출마했었어요. 경선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렇게 이 최고위원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까지 제시를 하면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 제지도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당연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그 경력 중에서 배우자실, 부실장 경력이 그 일정적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면은 다시 경선에 붙여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다시 경선에 붙이면은 그런 의혹 자체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시 뭐 붙인다고 해서 이 의혹이 다시 말끔히 해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죠. 예. 이계호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도 단수 공천을 했다가 재심위에서 경선을 하라고 했는데 최고위가 결론적으로 또 단수 공천 줘가지고 끝나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권 후보가 경선 요청했는데 과연 최고위가 어떤 판단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최근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 이 조국 전 장관이요. 당대표 취임 인사를 하러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분위기 어땠는지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민주당 분위기 보면 총선 끝나면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지역구에 1대1 구도를 형성하여 승리하시길 빕니다. 조국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가요. 조국 대표님을 환영합니다라고 오늘 떼긴 했습니다만 바른 워딩들을 쭉 보면은 다소 원론적인 얘기에 좀 그친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뭐 환영한다라고 하고 또 만났으니까 그 다 좋은데 전 참 희한한 광경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민주당의 당대표도 그렇고 이른바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피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중요한 정당의 두 대표자가 어떻게 저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윤석열의 강, 뭐 검찰의 강, 뭐 이런 강 이야기를 계속 하던데 본인부터 조국의 강이 아닌 무죄의 강을 건넌 다음에 저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정당이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같은 파일을 놓고 누가 얼마나 이걸 갖다 많이 뺏어가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한 당에 어떻게 보면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이고 조국혁신당의 당대표는 조국 전 장관인데 조국 대표인데 이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무엇을 도모할 수 있을지 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국 대표 음주운전 1번, 무면허 3번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영입한 인재 1호 신장식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해가지고 오늘 자리에도 동행시켰습니다. 양당 대변인을 브리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의 승리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당 간의 연대와 협력 이와 관련된 취지의 말씀들을 주고받으셨습니다. 두 분이 뭐 건강, 가족 뭐 등등 이렇게 서로 안위를 많이 서로 걱정하고 많이 물어주셨고요.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하객진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망치 선이 앞장서고 본진이 적선을 포위해서 승리했던 하객진처럼 같이 협력하자. 아까 지역구 연대나 이해 연대 관련해서 혹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내 집회까지 후에는 합방에 나눴어요. 일단 오늘 두 분 간의 말씀에서 그와 관련해 전혀 나눠진 게 없기 때문에요.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든 한 몸처럼 움직일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이 좌파 진영의 파이가 커질 거다 이런 조국 대표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과는 별개로요.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최근 조사된 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제가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어느 비례대표 후보 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라는 조사입니다.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는 답이 32%였고요.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 답이 23%였는데 저희가 지금 주목할 거는 조국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 9%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이 조국 신당이 처음에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자와 조국 신당의 지지자가 겹치는 면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자가 이탈을 해서 조국 신당으로 갔는데 이 지지율이 의미 있는 의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은 역시 밥이 맛있어야 되고요. 정당은요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이것은 민주당으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지지율이라는 건요. 국민의 마음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신당 그리고 그 이준석 신당이 합쳐서 중도 무당층을 대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합치자마자 바로 결별을 하면서 이 3지대 비례연합 정당 이런 어떤 3지대에 대해서 실망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국 혁신당으로 흡수가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당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국원 본부장님. 네.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민주당이 못하는 걸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오늘 저 조국 그 대표의 저 말을 보면서 정말 그 정당이 지향하는 바가 저런 걸 지향을 해도 되는 것인가? 국회에 또 진출을 하겠다는 걸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진출하겠다는 건데 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은 넓은 정원으로 나가가지고 중도표와 합리적 표수표까지 끌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지역구에서 우리는 나가지 않을 테니까 지역구 출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과 1대1로 해가지고 중도층은 민주당이 그 잠식을 하고 우리는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은 급진적인 그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신장식 변호사 이야기를 하셨지만 신장식 변호사 문제는 음주운전 뭐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큰 문제지만 오랫동안 편파적인 방송을 해왔다는 그 점이 있어요. 한쪽에 진보에 편향이 돼서 그런 방송을 해온 인물을 영입 1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신당이 조국 신당이 그쪽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조차도 진보 정당이란 민주당조차도 함부로 접근 못하는 그런 아젠다에 조국 신당이 자기들이 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민주당조차도 하기 어려운 이런 그 이슈를 제기를 해서 이 유권자들 중에서 강성 민주당 지지층을 그 우리가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해서 이 비례정당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합당을 할 겁니다. 합당을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고 네. 진보 진영의 기존에 있는 진보 진영의 파이를 지키기 위해서 양쪽이 지금 역할 분담을 한 그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예, 정호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은 하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조국 비례 신당, 혁신당인가요? 그 혁신당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지금 오히려 견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 딜레마에 빠진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일련의 행동이 그 뭐라 그럽니까? 뿅망치라 그럽니까? 뿅망치를 두들기는 것 같아요. 임종석을 한 방 쳤는데 조국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국 대표가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가서 보수와 뭐 합리적 중도 운운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이 그들이 불리우기 싫어하는 개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가 지금 그 끌어당기는 지지층 역시 굉장히 중도층이 아닌 한 끝에 있는 민주당 내지는 굉장히 강성 그런데 고정된 그런 지지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국 대표가 오히려 그 당이 민주당의 표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총선이 끝나면
아까 엄경영 이사장인가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큰 딜레마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최고위가 조금 전에 의결한 내용입니다. 권양엽 후보, 논란이 됐던 이 권양엽 후보와 서동용 의원, 컷오프 시켰던 서동용 의원의 2인 경선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얘기를 제가 좀 더 전해드리면요. 이 권 후보가 가짜뉴스에 의해서 허위사실 유포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략선거구를 변경하는 건 공관위와 전략공관위의 판단 그리고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의견이 강하게 제기가 됐지만 그렇지만 이 권 후보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경선 선거구로 다시 재지정해서 2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공식 직함이었던 배우자실 부실장을 마치 배우자의 개인 비서로 표현하고 수행비서라고 했던 부분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내일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당연한 그 방향으로 그나마 이제 좀 늦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당연한 방향으로 간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과연 서동용 그 의원을 꺾고 권양엽 후보가 진짜로 공천을 받게 될지 저는 뭐 지극히 의심이 된다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민주당이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그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거기에 부실장을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4명이나 둔 것도 그 민주당이고 그런데 그렇게 배우자실까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배우자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게 된 것도 그 민주당 책임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사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로 그 경기도의 5급 사무관과 7급 주무관을 실질적으로 뭐 개인 비서같이 썼던 것도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 폭로를 갖다가 했으니까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우자실의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은 다 배우자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본부장님, 민주당이 재심 그러니까 컷오프된 의원이 나 경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받아들여진 게 이번이 처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민주당이 이거를 받아들여주면 경선으로 받아들여주면 이 논란을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할 거다,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바꾼 걸 보면 그만큼 이 김혜경 씨의 논란이기 때문에 관련 논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걸 진짜 방정을 하는 것인데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그때 대선 후보 때 저 뭐 배우자실이 만들어졌지만은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사용했던 법인카드가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김혜경 씨가 사용했던 그 법인카드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대선 그 본선에서도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런 걸 만들었는데 저렇게 해서 권양엽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본인이 경선에서 그러니까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이의를 제기를 해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지금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이 공천을 사실상 받은 사람이 그러면 내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경선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겠다는 그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해식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때 그 배우자실 실장인 이해식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지금 한 묶음으로 해서 그 배우자실의 실장이고 부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문제가 같이 제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해식 실장 문제는 지금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또 되는 것이니까 저는 저 결정은 하지 않은 것만 더 못하다는 그런 본인들의 어떤 치부를 드러냈다는 그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네, 저는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논란들이 막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고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어쨌든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런 국민의힘의 김혜경 여사에 관련된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 제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포함된 이 쌍특검법이 이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같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쌍특검을 한번 해보자. 그럼 과연 국민들이 누구에게 더 비난을 할 것인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수사한 대로 놔두고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책임들이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 김혜경 씨가 연루된 관련된 이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 하던 이 조국 혁신당 얘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얘기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이 연합 협상을 했던 박홍근 의원이 너무 빨리 조국 신당과 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더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반론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예전부터 후자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공직자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더 높은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 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다. 그리고 책임이 높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주환 실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친문계와 소위 내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조국 혁신당을 품을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악재일지 호재일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악재이죠. 호재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국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어떤 중도 표심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본인들은 민주당의 지지층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내세우는 프레임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 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강성 지지층, 특히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친문 강성, 그다음에 지금 친명 강성 모두 다 어찌 보면 지금 조국 혁신당을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비례연합 정당인가요? 저 이름도 상당히 헷갈리고 참 특색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당이 가져가는 굉장히 정체성이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도 이게 수용이 불가능한 진보당의 인사라든지, 그리고 용해인 의원 같이 비례를 2번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기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고 있는 우리도 민주당하고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전략이 굉장히 강하게 먹히고 있고, 저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특히나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위성정당이 어떤 그 비례 순번 어떤 순번이 나오고 그 인사들이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비례 순번을 더 많이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제를 유지를 하면서 위성정당을 했지만은 그 위성정당이 오히려 실패하는 케이스가 돼버릴 것 같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제 선택과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조국 대표 때문에 망쳐지게 되는 그림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악재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4월 총선 결과 지켜보시죠. 이재명 대표요, 오늘 조국 대표 만난 이후에 서울 영등포 갑을 찾아서 민주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김영주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존경한다고 했던 이 대표가 오늘은 아주 작심하고 김 의원의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평가 제도를 두고 말들이 꽤 많은데 탈당하시고 저 상대 정당으로까지 가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우리 당이 공천에서 정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의 말씀이 맞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윤리 점수가 0점이 됐다.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닙니다. 합의한 시스템 자체는 받아들여야 된다. 정혁재 변호사님. 네네. 김영주 의원 경선을 했어도 졌을 거다.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갔다. 최근까지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이 의원을 매우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공정하게 경선을 안 시켰는지 전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요. 최현일 후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하면은 왜 말도 안 되는 뭐 공직윤리 빵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덫을 씌워가지고 하위 20%에 끌어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선이 의미가 없게 만들어가지고 탈당하게끔 만들었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뒤늦게 국민의힘으로 여당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10년 전 일 끄집어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모함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전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최현일 후보라고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안 오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 김영주 의원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무슨 평가가 부당해서 탈당을 해가지고 상대방 당으로 갔다는 그분 억울하겠지요. 그 후보는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소명을 요구했고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절대평가로 50점을 감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과 언론들 일부 야합해서 이게 마치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특정인을 겨냥해서 마치 부당한 평가를 한 것처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정호기 의원님.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두 사람인데 신경전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상황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상황의 심각성과 어떤 그 예민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저런 얘기를 당대표로서 할 때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렇게 원색적으로 노골적으로 당대표가 나서서 비난하는 거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도 여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좀 점잖게 그렇게 떠나게 됐으면 뭐 잘하길 바란다 하면서도 뭐 공직 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조곤조곤 저런 식으로 당대표가 당대표의 어떤 그 언행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생경한 용어로 너무 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생각해 볼 때 양당의 고정 지지층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뽑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중도 무당층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중앙 정치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좀 태도가 상당히 좀 거칠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 이재명 대표 오늘 영등포 뉴타운 지하 쇼핑몰에서 최현일 후보를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확실하게 밀어주세요. 1번.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어. 나 언니 되게 괜찮어.
여기는 멋있네요. 엄청 맛있습니다. 대현이 누구? 대화 상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가 거기서 2만 원을 씁니다. 잘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이 지역에 국민의힘은 김영주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어떻게 좀 총평하십니까? 저는요 이제 그 김영주 의원이요 이제 탈당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우리 싱크도 나왔지만 민주당에 잘 되길 바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약간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4선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국회 부의장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지금 공천기간이지만 경선에 컷오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이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힘까지 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니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차이가 뭡니까? 그중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노동 정책이에요. 얼마 전에요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때 김영주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에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결국 이것은 영등포 구민들이 심판을 해 주실 거다. 결국 국민의힘이 선거에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이념과 철학도 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행보들 저희가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1대1 토론을 하자 이렇게 말한 뒤에 공세를 이어갔는데 어제 김어준 씨가 사회를 봐도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까지 데리고 나와라.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뭐 대통령과의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대통령과 야당의 지도자가 토론을 한다? 그럼 대통령은 선거 개입 금지가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의를 두고 경쟁하는 총선 국면이에요. 당연히 저와 토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토론에 있어서 묵비권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죠. 저는 그거 드리겠습니다. 묵비권 드릴게요. 거짓말을 할 만한 상황 되면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이 뭐 자기가 누구랑 토론하다 이런 얘기하죠. 정청래 같은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자, 설주환 실장님. 네.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지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서로가 안 받을 거 알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참 보는 국민들이 며칠 동안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어떤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프레임.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중간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총선의 성격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서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도 저는 뭐 한두 번이면 되지만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과거에 어떤 토론이 가장 참 보기 좋았다라고 생각하냐면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그냥 한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간단한 주제 하나씩 정책 주제를 가지고 자유 토론을 했었어요. 예.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당시에 대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전에 하기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는 압도적일 것이다 했지만 토론 끝나고 뭐라 했었습니까? 뭐 그렇게 차이 별로 없네. 왜 그러냐면 자유토론 형식이 아니라 선관위라든지 어떤 정해진 형식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토론 실력을.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렇게 양당 대표가 회피하는 것보다는 또 저는 한동훈 대표도 비대위원장도 문제는 있어요.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취조하듯이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묵비권이라는 사법적인 단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지금 의사 정원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건강한 토론이 돼서 이것과 관련한 여당과 야당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시고 싶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정혁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전체적인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우리 여당의 자세와 전략은 이렇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우리 야당의 자세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당 대표끼리 토론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TV 토론이 누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당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야당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요. 정권의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계속 TV 토론하자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야당에서 야당에서 왜 더 필요하냐면 이런 TV 토론은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게 여당을 공격할 게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재명 대표가 자꾸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저런 모습을 보이느냐? 공격할 것보다 공격당할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을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의 비극은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속보로 좀 전해드릴 내용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또 사적 심부름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기억하실 겁니다. 이 조 씨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조명현 씨한테 저희 정치자팀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일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기라고 하면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지금 권력자들한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사익이나 불법 행위를 가담하게 하는 거를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걸 제가 겪었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요. 제2, 제3의 또다시 이재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계속 주셔가지고 하기로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부담감을 또 가족들한테 지어줘도 될런지를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미안할 뿐이죠. 가족들은 지지를 해주시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송국권 본부장님. 네. 제2의 제3의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도전한다 이렇게 지금 조명현 씨가 얘기했는데 유동규 후보죠 이제? 후보도 좀 떠오르네요. 저도 유동규 후보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예. 이 모든 일들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 책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부인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유동규 씨가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실제로 뭐 후보로 나서고 있죠. 그리고 법인카드 문제도 명확히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거기서 다시 이 대검으로 가서 수원지검에 진단반이 만들어지고 이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현 씨가 그럼 내가 비례대표로 나가서 그것을 밝혀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이재명 대표 책임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배우자실 부실장 문제 또는 그 조국 신당 문제도 전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기책 사유가 있어요. 본인이 준연동 형제를 그때 갑자기 고소를 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유동규 씨나 조명현 씨가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큰 책임이 있지만 이것은 정당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동규 씨가 본인이 할 역할은 법정에서 정인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은 또 공범이기도 합니다. 본인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거기 왜 계양을 주민들에게 가서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예. 조명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현 씨도 본인이 그런 것에 있으면 공익 제보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검찰에서 진술할 거 다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역할을 끝내야 되는 것이지 그 본인들이 국회로 진출을 해서 이걸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한 건 국회의원이라는 그 본분을 좀 훼손하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뭐 법도 만들고 뭐 지역 국회의원은 뭐 지역을 위해서 일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들이 어떤 이재명의 잘못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그 이재명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하고 그 수단으로 국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건 저는 그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 송 본부장님께서 찬성과 반대쪽 입장을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주제 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친문계의 좌장 홍영표 의원이요. 내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당 잔류를 선언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는 다른 길, 탈당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홍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대 정신이면 민주당도 대한민국도 망하는 길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꾸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이 거리낌도 없습니다. 반대 세력은 싹도 남기지 않겠다는 이런 어떤 정말 독한 저런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리더십으로서는 전혀 저는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부위원장님, 이재명은 저질 리더다 이런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내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렇게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홍영표 의원이요 매우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본인이 매우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를 비난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탈당을 해서요 무소속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가시든지 뭐 민주연합으로 가시든지 거기로 합류를 하셔가지고 그 이분들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게 표를 더 몰아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이 우선순위가 반명인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인 건지 저는 이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영표 의원이요. 이번 총선에는 나 무조건 지역구 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내일 탈당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갈지 거치가 또 주목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탈당하는 건 저는 뭐 한 번도 꿈속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당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벼랑 끝까지 제가 밀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말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뭐 내일은 제 입장을 정확히 밝히려고 합니다. 아마 임종석 실장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민주당에 남아서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무소속으로 남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십니까? 그 문제 결국은 이제 이 정치라는 거는 다 모두 힘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 실장님, 네. 홍영표 의원 새로운 미래로 갑니까? 뭐 아직은 내일 아마 본인이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하는 것은 조금 예의에 어긋난다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저는 바로 들어오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떤 서른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그 밖에 탈당할 다른 분들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한두 명씩 입당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정치적인 파괴력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연합이라는 어떤 세력으로 만들고 그것을 나중에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기호라든지 그다음에 선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정당, 특히 이제 새로운 미래라든지 민주당 계열에서의 어떤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공천 과정,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이었지 이제까지 뭐 김대중의 민주당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과거의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세력의 그릇으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임종석 전 실장의 당 잔류로 한시름을 놓는가 싶었는데 이 홍영표 의원의 탈당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대표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들어보시죠. 홍영표 의원께서 탈당을 하신다는 얘기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겠습니까?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은 전체를 봐야 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그러긴 하지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당과 함께 하셨고 또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도 있었으니 불이익을 받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금 인내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류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불이익을 받더라도 명분이 있고 내가 납득이 가능하면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사람이 항상 이익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홍영표 의원은 내가 왜 이런 그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홍영표 의원이라면 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누구 사람을 놀리나 병 주고 약 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대결하는 건데 이럴 때 어떤 팀이 이깁니까?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전략을 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쪽은 심지어 그 민주당의 그 중진 의원들 심지어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마당인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그 중진 의원들이 여러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 비난을 하고 사당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호기 의원님. 홍영표 의원 지역구가 인천 부평을이잖아요. 이분 수도권 의원입니다. 호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지역구 전략에 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도 후보를 낼 테고 그러면 소위 진보 좌파 진영의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굉장히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오히려 아까 강 부위원장이 그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표가 나뉘어져서 민주당이 패배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상당히 그 민주당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탈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표가 갈라지게 돼서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은 결국 민주당의 변화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건 아니냐라는 자괴감을 민주당 내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하면서 또 나간 사람도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면 무소속 연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겠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친박 연대 내지는 친박 무소속 연대하고는 상당히 지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상당히 갈등 요인이 되는 데다가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뭐 김부겸 전 총리가 한마디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친명계가 아닌 정치인들 이 상황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컷오프된 사람들은 굉장히 갑갑한 심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서동용 의원은 지금 경선 기회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영표 의원은 나 경선만 시켜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컷오프를 시켰고 그걸 번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내일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요, 홍영표 의원 말고 일단 잔류를 선언한 임종석 전 실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동갑에서 전현희 후보에 대한 파격적인 선거 도우미 역할 이런 걸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철저히 낮은 자세로 정말 정청래 의원처럼 유세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책에 얽매이지 말고 낮은 자세를 보였을 때 진보 유권자들이 임종석에 대한 부채의식 역시 임종석이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당대표하고 만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죠. 강선필 부위원장님, 전현희 후보의 이 파격적인 선거 도우미를 해달라. 이거는 선대위원장 맡아달라는 건데 임 전 실장이 해줄까요? 네, 저는 임 전 실장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본인에게는 정치적 자산을 쌓는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일한 자만이 할 말이 있다고. 본인이 당을 위해서 또 선거에서 컷오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총선 이후에 분명히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저는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 홍영표 의원에 대한 비난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친문 주류 세력들에게도 클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 주류 세력들 중에서도 이미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경선에 이길 가능성이 있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본선 나갔을 때 만약에 친문과 친명 그리고 어쨌든 당내 분열이 있으면 본선 구도에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1000표, 2000표로 정말 떨어진다?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영표 의원이 좀만 더 크게 생각하시고 당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전 실장에게 이런 선거 운동을 요청하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공천으로 이 지역의 출마가 무산된 한 분이 있습니다. 또 친문 박경미 의원은 서울 강남에다 공천을 했습니다. 박경미 의원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가 월광 소나타의 3악장에 도달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친문 인사들을 하나하나씩 또 포섭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대학과 선후배라고 하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민주당 또 전북 전주 의뢰 총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이 전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죠. 이번 공천의 한동훈 위원장의 평가도 들어보시죠. 그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검사직에 있을 때부터 완전히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왔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면서 조국 무슨 이 콘서트에 참석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컷 안 하고 공천한다? 이게 검사 독재고 이게 검찰 공화국이죠. 말의 향연으로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했던 바로 사직한 하거나 현직 상황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그 검사 추진 후보들과 이성윤 같은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홍영표 의원은 붙잡지 않지만 임종석 전 실장에게는 선대위 활동을 요청하고 또 친문 전직 의원이나 친문 검사라는 분은 공천을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게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저럴 때는 저런 식으로. 이성윤 검사장 관련해가지고는요.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고검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고검장까지 하면 법조인들은 다 차관급 인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이성윤 검사장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독재 운운하는 정당에서 검사장까지 고검장까지 하신 분을 공천하면서 민주당 내부 거기에 따르면요. 차관급 이상의 공직을 받은 사람은 10%를 감점해가지고 정치신인 경우에도 20%를 갖다 가산한 게 아니라 10%만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성윤 검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갖다 또 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이성윤 검사장이 공천이 됐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좋은 지역에 공천이 됐으니까 아무리 이제 검사로서 요번에 이제 해임 그 결정을 받았어도 국회의원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제가요 이성윤 검사장과
비교해가지고 그냥 국민의힘 사례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검사장 출신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를 했어요.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3차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어요. 이분들이 기소하고 수사하고 기소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유죄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갑자기 검사 시절에는 어떻게 뭐 피의자, 범죄자였다가 지금 비대위원장 되시니까 이분은 국민의힘의 훌륭한 후보입니까?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